이번 분석을 시작하기 앞서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단순 참고할 정보나 분석을 제공할 뿐 특정 종목이나 섹터에 대해 매수나 매도를 절대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같이 좀 깊게 파볼 기업은 바로 캐스텔름, 티커는 CTM입니다. 여기가 주로 미국 연방정부, 특히 국방부 같은 아주 핵심 기관들 대상으로 IT 서비스나 사이버 보안 솔루션을 제공하는 곳이잖아요. 여러분이 공유해주신 여러 자료들을 가지고 오늘 이 기업 속을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최근 주가를 보니까요. 오늘이 2025년 10월 22일인데 0.9246달러, 어제보다 한 5.8% 빠졌더라고요. 좀 변동성이 있어 보이는데 동시에 또 재무적으로는 뭔가 좀 꿈틀거리는 그런 개선 신호들도 있단 말이죠. 네, 맞아요. 이게 딱 양면적인 모습이 같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희 목표는 이런 상반된 신호들 속에서 캐스텔륨의 진짜 모습, 그러니까 기회 요인이 뭔지, 또 위험 요인이 뭔지 좀 균형 있게 파악해서 여러분 판단에 도움을 드리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냥 정보만 쭉 나열하는 게 아니고요. 주신 자료들 꼼꼼히 보면서 캐스텔륨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이거 좀 입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집중하려고 해요. 특히 그 정부 계약이라는 특수한 비즈니스 환경이랑 또 최근에 보이는 그 재무적 턴어라운드 가능성, 이 두 가지를 중심으로 한번 풀어가 보죠. 좋습니다. 특히 그 미 국방부 같은 기관에 서비스를 한다. 이렇게 딱 들으면 되게 안정적인 수입원 같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정부 고객이니까. 근데 또 다른 쪽으로 생각하면 이거 너무 특정 고객한테 의존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네, 그게 바로 이 회사를 볼 때 제일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입니다. 양면성이 있죠. 맞아요. 딱 그 지점이 카스텔름의 키자의 어떤 핵심적인 양면성을 보여주는 시작점 같아요. 자, 그럼 먼저 카스텔름이 정확히 무슨 일을 하는 회사인지 그것부터 좀 구체적으로 보죠. 네, 자료들에 보면요. 카스텔룸은 그 사이버 보안, IT 서비스, 그리고 약간 더 전문적으로 들어가면 전자전, 정보작전 이런 분야의 기술 전문 기업이에요. 그냥 단순 IT 외주가 아니군요. 그렇죠. 단순히 뭐 소프트웨어 팔고 이런 게 아니라 국가 안보랑 직결된 되게 복잡한 문제들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하는 거죠.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정보 분석이라던가 아니면 맞춤형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그램 관리, 심지어는 사이버 보안 정책 만드는 거 지원까지 범위가 엄청 넓고 전문적이에요. 와, 국가 안보 파트너라는 말이 어울리네요. 네, 딱 그런 느낌입니다. 미국 연방정부기관, 특히 그 국방부하고의 계약이 핵심 사업 모델이라는 거. 이게 이 회사의 정체성을 딱 규정하는 제일 중요한 요소라고 봐야죠. 근데 최근 성과 보면 그냥 뭐 안정적인 파트너, 이 수준을 넘어서 뭔가 좀 달라진 게 보이더라고요. 어떤 점 말씀이시죠? 2025년 1분기랑 2분기 연속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유기적 매출 성장을 했다는 거요. 네, 그게 중요하죠. 유기적 성장. 이게 다른 회사 인수해서 덩치 키운 게 아니라 순수하게 원래 하던 사업만으로 성장을 했다는 뜻이니까 더 중요하게 봐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게 포인트예요. 2022년에 상장했는데 그 이후로 처음으로 2분기 연속 유기적 성장을 했다는 건 회사가 세웠던 성장 전략이 이제 진짜 숫자로 나오는구나 하는 아주 강력한 신호죠. 특히 2분기 매출이 1,400만 달러였는데 이게 전년 동기 대비해서 무려 21.7%나 급증했어요. 사상 최고치고요. 와, 21.7%요? 이건 그냥 성장이 아니라 거의 뭐 가속 성장 느낌인데요. 네, 맞아요. 최근 시장 환경 생각하면 더 대단한 거죠. 이 정도면 뭔가 좀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네, 있었습니다. 그 미 해군의 주요 항공 프로그램 PMA 290이라고 있는데 이걸 지원하는 대규모 장기 계약을 따낸 게 아주 컸어요. 대형 계약건이 있었군요. 네, 5년간 총 1억 300만 달러 규모예요. 이게 그냥 단기 매출만 올리는 게 아니라 앞으로 몇 년 동안 안정적인 수익 기반을 딱 확보했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실제로 2025년 6월 말 기준으로 총 수주 잔고가 한 2억 200만 달러 정도 된다고 하니까 이걸 봐도 알 수 있죠. 수주 잔고가 2억 달러가 넘는다. 와, 그럼 앞으로 먹거리는 진짜 어느 정도 확보가 된 거네요? 근데 궁금한 게 매출만 늘었나요? 수익성 쪽은 어때요? 보통 보면 막 성장하는 기술 기업들 겉으로는 커지는데 속으로는 계속 적자 보고 그러잖아요. 맞아요. 그것도 캐스텔름을 볼 때 되게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아직 뭐 영업이익이나 순이익이 흑자는 아니에요.
아, 아직은 적자군요. 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손실 규모가 엄청나게 줄었다는 거예요. 극적으로요. 얼마나 줄었는데요? 2025년 2분기 영업 손실이 40만 달러였거든요. 근데 딱 1년 전 같은 기간에는 영업 손실이 600만 달러였어요. 네, 600만 달러에서 400만 달러로요? 와, 이건 뭐 거의 손익분기점 근처까지 확 개선된 거네요. 그렇죠. 엄청난 개선이죠. 아니, 어떻게 이렇게 확 줄인 거죠? 그냥 매출이 늘어서 그런 건가요? 물론 매출 증가 효과도 당연히 있겠죠. 근데 자료에서는 지속적인 비용 통제 노력, 그리고 운영 효율성을 높이려는 노력이 효과를 봤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어요. 아, 내부적으로도 노력을 많이 했군요. 네, 그냥 뭐 허리띠 졸라맨다 이런 수준이 아니라 사업 운영 방식 자체를 더 효율적으로 바꾸려는 노력이 이제 성과를 내기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물론 여전히 순손실 상태니까 와, 이제 완전히 흑자 전환했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일러요. 다음 분기 또 그 다음 분기 실적을 계속 봐야죠. 그렇죠. 아직은 좀 지켜봐야겠네요. 네, 하지만 분명히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건 틀림없어요. 아주 강력한 시그널이죠. 그리고 재무 구조 자체도 좀 탄탄해지고 있다는 점도 눈에 띄던데요. 2025년 2분기 동안에 부채를 370만 달러나 줄였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근데 반대로 현금은 또 1,470만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요. 이건 어떤 의미로 봐야 할까요? 이건 이제 회사가 단순히 그냥 버티는 걸 넘어서 앞으로 성장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부채를 줄이면 당연히 이자 부담 같은 재무적인 압박에서 좀 벗어날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현금을 충분히 갖고 있으면 나중에 필요할 때 기술 개발이던 아니면 좋은 인력 확보던 뭐 전략적인 인수던 이런 데 투자할 수 있는 실탄을 마련해 두는 거니까요. 아, 미래를 위한 준비군요. 네. 실제로 2024년 말 기준으로 부채 비율도 한 26.87% 정도면 뭐 비교적 괜찮은 수준이고요. 재무적 안정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건 투자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반가운 소식이죠. 자, 그럼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캐스텔름이 최근 2분기 연속으로 의미 있는 유기적 성장을 보여줬고 네. 손실폭도 크게 줄이면서 수익성 개선 가능성을 비췄고 그렇죠. 동시에 부채는 줄이고 현금은 늘려서 재무 건전성까지 강화하고 있다. 맞습니다. 와, 이렇게 요약하니까 진짜 꽤 매력적인 턴어라운드 스토리 초입처럼 들리는데요. 네, 딱 그런 그림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죠. 이 좋은 흐름이 과연 계속될 수 있을까? 아, 그쵸. 지속 가능성. 네. 그리고 이 회사를 둘러싼 외부 환경이나 또 회사 내부의 약점 같은 것들이 이 스토리를 중간에 막아버리진 않을까? 이제 그 부분을 좀 더 깊게 파봐야 하는 거죠. 맞습니다. 재무적으로는 분명 좋아 보이는데 이게 그냥 캐스틀름이 잘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뭐 시장 바람을 잘 탄 건지 이것도 좀 따져봐야겠네요. 이 회사가 속한 시장, 그러니까 미국 IT 서비스 시장, 특히 정부 조달 시장이라는 큰 그림을 한번 보죠. 그 패스틀 분석으로 거시환경 요인들을 짚어보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패스틀 분석이 딱 그런 외부 요인들을 체계적으로 보기에 좋죠. 먼저 정치적, 폴리티컬 요인부터 볼까요? 뭐 앞에서도 계속 얘기했지만 미국 정부, 특히 국방부 예산 변동이 캐스텔럼한테는 거의 뭐 생명줄이나 마찬가지예요. 네, 그게 제일 중요하겠죠.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지정학적 긴장이 막 높아지거나 국가 간 사이버 공격이 늘어나면 역설적으로 사이버 보안 예산이 늘어나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아, 위기가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다. 네, 실제로 최근에 그런 위협들이 늘면서 관련 기업들 수주가 좀 늘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반대로 만약에 정부 부채 문제나 뭐 다른 정치적 이유로 예산이 확 깎여버린다. 그럼 그냥 바로 직격탄을 맞는 그런 구조인 거죠. 정말 딱 양날의 검이네요. 그럼 경제적 이코노믹 요인은 어떤가요? 경기가 안 좋아지면 정부 지출도 줄지 않나요? 그럴 수 있죠. 당연히 그럴 가능성이 있는데 근데 사이버 보안은 좀 다른 게 이게 단순 IT 투자가 아니라 국가 안보랑 직결된 필수 지출이다. 이런 인식이 좀 강해요. 아, 필수제 같은 느낌이군요. 그렇죠. 그래서 경기가 좀 안 좋아도 다른 분야보다는 예산 삭감 칼날을 좀 피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다른 경제적인 압박 요인이 없는 건 아니에요. 바로 그 고급 IT 인력, 사이버 보안 인력 확보 경쟁이에요. 아, 인력 문제. 네, 이쪽 전문가들은 수요는 엄청 많은데 공급은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인건비가 계속 올라가는 압력이 있는 거죠. 이건 카스텔럼 수익성에 좀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 인력 확보 경쟁은 뭐 어느 기술 기업이나 다 안고 있는 고민이겠네요? 그럼 사회적 소셜 측면에서는 어떤 변화들이 있을까요? 요즘 뭐 원격 근무 많이 하고 또 모든 게 다 디지털로 바뀌는 디지털 전환. 이게 엄청난 사회적 트렌드잖아요. 그렇죠. 코로나 이후로 더 빨라졌죠. 맞아요.
정부기관들도 예외가 아니거든요. 업무가 점점 온라인으로 처리되고 데이터가 디지털화되니까 IT 인프라를 더 좋게 만들고 보안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계속 커지고 있는 거죠. 거기다가 뭐 뉴스 보면 맨날 어디 해킹 당했다 이런 사건들 터지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사이버 위협에 대한 사회 전체의 경각심이 높아진 것도 정부가 관련 예산을 늘리도록 하는 압박 요인이 되고요. 듣고 보니 그렇네요. 기술 발전 속도도 엄청 자잖아요. 기술적 테크놀로지컬 요인은 그럼 기회인가요? 위협인가요? 둘 다죠. 인공지능, AI, 클라우드, 그리고 요즘 많이 얘기하는 제로 트러스트 아키텍처 같은 신기술들. 이런 건 카틀룸한테 완전히 새로운 사업 기회를 열어줄 수 있어요. 특히 AI를 써서 지능적으로 위협을 탐지하고 대응하는 시스템 시장이 엄청나게 크고 있거든요. 정부 기관들도 이런 최신 기술 도입에 되게 적극적이고요. 카스텔롬도 그럼 이런 기술들을 준비하고 있나요? 네, 가만히 있진 않죠. 최근에 보면 쿼리오라고 AI 분석하는 회사, 또 트레이드윈즈 네트워크스라고 차세대 사이버 보안 기술 가진 회사랑 리셀러 계약을 맺었더라고요. 이런 걸 보면 기술 역량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건데 중요한 건 이런 파트너십이 그냥 계약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진짜 기술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느냐, 이게 관건이겠죠. 아, 그 제로 트러스트 아키텍처가 정확히 뭐죠? 그건 말 그대로 아무도 믿지 않는다는 전제로 시작하는 보안 모델이에요. 예전에는 회사 내부망은 안전하다고 봤는데 이제는 내부든 외부든 모든 접근 요청을 다 철저히 검증하는 거죠. 차세대 보안 접근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군요. 새로운 기술이 기회이면서도 또 못 따라가면 바로 뒤처지는 그런 환경이네요. 정부 계약이니까 법률적, 리걸 교제도 엄청 까다로울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뭐 연방 조달 규정 FAR 이런 것도 복잡하고 엄격하고요. 특히 요즘에는 CMMC라고 해서 사이버 보안 성숙도 모델 인증 이런 식으로 데이터 보호나 보안 관련 요구 사항이 훨씬 더 강화되는 추세예요. 그런 규제 맞추는 것 자체가 일이겠네요. 네, 상당한 비용하고 노력이 들죠. 그래서 부담이 될 수도 있는데 또 반대로 생각하면 이 높은 허들을 넘은 기업한테는 이게 강력한 진입 장벽이 되기도 하고 또 경쟁 우위 요소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캐스텔럼의 이런 규제 환경에 얼마나 잘 적응하고 있는지도 중요하게 봐야 할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환경적 요인은 어떤가요? IT 기업이랑 환경이라니 좀 낯설게 들리기도 하는데요. 요즘엔 IT 산업도 예외가 아니에요. 데이터 센터 돌리는데 전기 엄청 쓰잖아요. 그래서 탄소 배출 줄여라, 친환경적으로 운영해라 이런 사회적 요구랑 규제가 점점 세지고 있어요. ESG 강령 같은 거 말씀이시군요. 네, 당장 캐스텔럼 실적에 직접 영향을 주는 건 아니겠지만 길게 보면 기업 운영 방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죠. 패스텔 분석으로 거시 환경을 보니까 와, 진짜 기회랑 위협이 되게 촘촘하게 얽혀 있네요. 그럼 이제 경쟁 환경은 어떤지 그걸 좀 더 자세히 보죠. 그 포터의 5가지 힘 모델로 보면 캐스텔럼이 실제 시장에서 느끼는 경쟁 압력을 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포토 모델이 산업 구조 분석하고 경쟁 강도 파악하는데 아주 유용하죠. 여기서부터 캐스텔룸 투자의 그 양면성이 더 확 드러날 것 같은 느낌인데요. 네, 그럴 겁니다. 결론부터 딱 말씀드리면 캐스텔룸이 속한 시장의 경쟁 강도는 매우 높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매우 높다고요? 역시 만만치 않군요. 첫째로 기존 경쟁사 간의 경쟁 강도가 어마어마해요. 로키드 마틴, 부지 앨런 해밀턴, CACI 이런 완전 초대형 방산 컨설팅 기업들이 딱 버티고 있고요. 이름만 들어도 뭐 그렇죠. 그 외에도 비슷한 규모의 중소 전문 기업들이 또 엄청나게 많아요. 정부 계약은 한정되어 있는데 경쟁자는 많으니까 뭐 가격 경쟁은 기본이고 기술력, 인맥, 과거 실적까지 모든 면에서 아주 치열하게 싸우는 거죠. 그런 거대 기업들하고도 직접 부딪혀야 하는 상황이군요. 그럼 신규 진입자의 위협은 어떤가요? 아무나 쉽게 들어올 수 있는 시장은 아닐 것 같긴 한데. 맞아요. 기술력, 자본력, 그리고 정부 보안인가 받는 거. 또 제일 중요한 게 정부 계약 단행 경험, 그러니까 트랙 레코드죠. 이런 높은 진입 장벽이 있어서 신규 진입 위협은 중간 정도로 볼 수 있어요. 아예 없진 않지만 높진 않다. 네. 근데 그렇다고 안심할 수는 없는 게 어떤 특정 틈새 기술에서 아주 혁신적인 솔루션을 가진 스타트업이 뿅 나타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산업의 대형 기술 기업이 갑자기 정부 조달 시장에 뛰어들 가능성도 언제든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공급자의 교섭력은 어때요? 캐스텔룸의 물건이나 서비스를 주는 쪽의 힘은 어느 정도일까요? 이건 좀 나눠서 봐야 하는데요. 낮음에서 중간 사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 그런 거죠? 캐스텔룸의 핵심 자원은 결국에는 실력 있는 IT 전문가, 사이버 보안 전문가들이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중요하죠. 네,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쪽 인력은 공급이 부족해서 서로 데려가려고 경쟁이 치열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력 시장에서는 공급자, 즉 인력의 힘이 꽤 세다고 할 수 있죠. 인건비 협상력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근데 뭐 일반적인 하드웨어나 그냥 사서 쓰는 소프트웨어 같은 거 공급하는 업체들은 힘이 별로 없어요. 대체할 수 있는 업체들이 많으니까요. 아, 인건비 압박은 계속되겠네요. 그럼 반대로 구매자의 교섭력, 즉 고객의 힘은 어떤가요? 여기가 진짜 중요해 보이는데요. 네, 여기가 어쩌면 캐스텔름의 가장 큰 약점, 아킬레스건일 수 있습니다. 구매자 교섭력은 매우 높음이에요. 매우 높다고요? 왜죠? 주 고객이 누구죠? 미국 연방정부잖아요. 심지어 자료 보니까 특정 정부기관 고객 딱 3곳이 전체 매출의 70%를 차지한대요. 네, 세 곳이 70%요. 와, 이건 정말 의존도가 심각한 수준인데요. 그렇죠. 이게 왜 엄청난 위험이냐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 세 기관 중에 딱 한 곳이라도 예산이 깎이거나 계약을 연장 안 하거나 아니면 경쟁사한테 계약을 뺏긴다. 그럼 캐스텔름 전체 매출의 상당 부분이 그냥 순식간에 날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 상상만 해도 끔찍하네요. 네. 게다가 정부는 계약 조건, 가격, 서비스 수준 뭐 거의 모든 면에서 갑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아주 강력한 교섭력을 행사해요. 이 높은 고객 의존도는 캐스텔름이 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이자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어떻게 고객 기반을 좀 다양하게 만들고 이 위험을 관리할 거냐? 이게 회사의 장기적인 생존과 성장의 핵심적인 질문이 될 거예요. 정말 심각한 문제네요. 마지막으로 대체제의 위협은 어떤가요? 캐스텔름이 하는 서비스를 대신할 만한 다른 방법 같은 게 있을까요? 그건 낮음으로 평가돼요. 국가안보랑 직결된 아주 고도의 맞춤형 IT나 사이버 보안 서비스를 완벽하게 대체할 만한 건 사실상 없다고 봐야죠. 아, 그런가요? 물론 뭐 정부기관이 그냥 자체적으로 IT 인력 뽑아서 해결하려고 할 수도 있겠죠. 그걸 인소싱이라고 하는데 근데 전문성이나 효율성, 비용 이런 거 따져보면 그냥 외부 전문기업 쓰는 게 더 나은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래서 대체제 위협은 상대적으로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포터 분석으로 보니까 와, 경쟁은 엄청 치열하고 특히 소수 핵심 고객의 힘이 너무 세서 그게 가장 큰 부담이 되는 그런 구조군요. 네, 딱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시선을 다시 회사 안으로 돌려서 이런 힘든 환경 속에서 캐스텔룸이 가진 무기는 뭐고 또 약점은 뭔지 그 수업 분석으로 한번 명확하게 정리해보죠. 먼저 강점 스트렝스부터 짚어주시죠. 네, 캐스텔름의 강점 크게 한 4가지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뭐니 해도 정부계약 전문성이죠. 특히 국방 분야에서 오랫동안 쌓아온 경험하고 고객과의 관계, 이건 다른 회사들이 쉽게 못 따라오는 핵심 역량이에요. 둘째는 아까 우리가 확인했던 뚜렷한 성장 모멘텀. 최근 2분기 연속 유기적 매출 성장하고 사상 최고 분기 매출 찍은 거. 이건 시장에 아주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는요? 셋째는 개선된 재무 구조예요. 부채 줄이고 또 역사상 가장 많은 현금을 확보했다는 거. 이건 재무적으로 안정감을 주고 앞으로 투자할 여력, 즉 실탄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마지막 넷째는 전략적 기술 파트너십을 들 수 있어요. 아까 말한 AI 회사 쿼리오나 사이버 보안 회사 트레이드 윈즈 네트워크스랑 계약 맺은 거. 이런 걸 통해서 빠르게 변하는 기술 트렌드에 대응하고 자체 역량을 보완하려는 노력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죠. 강점들을 들어보니까 확실히 뭔가 잠재력은 있어 보이네요. 근데 뭐 동전의 양면처럼 약점, 위크니스 또 분명히 있겠죠? 어떤 점들을 좀 조심해서 봐야 할까요? 약점도 아주 명확해요. 첫째는 앞에서 계속 얘기했던 거. 소수 고객에 대한 높은 의존도. 매출 70%가 딱 3개 고객한테서 나온다는 거. 이건 구조적인 취약점이고 가장 큰 리스크 요인입니다. 둘째는 아직 안정적인 흑자 구조를 만들지 못했다는 점이에요. 손실폭은 줄었지만 이게 계속 지속 가능한 수익 모델인지는 아직 증명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있는 거죠.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다는 것도 약점이 될 수 있을까요? 로키드 마틴 같은 회사들이랑 비교하면요. 네, 그게 세 번째 약점이에요. 그런 거대 기업들하고 비교하면 아무래도 규모의 경제 측면에서 좀 불리할 수 있죠. 가격 경쟁력이라든가 아니면 아주 큰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한 자원 동원 능력 같은 데서 좀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근에 일부 내부자들이 주식을 좀 팔았다는 사례가 있었다는 점. 이것도 투자 심리에는 좀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이죠. 물론 뭐 내부자 매도가 항상 나쁜 신호는 아니지만 그래도 주의 깊게 볼 필요는 있어요. 와, 강점하고 약점을 딱 놓고 보니까 정말 기회랑 위험이 아주 극명하게 갈리는 그런 회사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딱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죠. 자, 그럼 이 모든 분석을 종합해서 캐스텔럼에 대한 최종적인 평가와 전망을 한번 내려볼 시간인 것 같습니다. 네, 종합적으로 보면요. 캐스텔럼은 미국 정부의 IT 및 사이버 보안 지출이 계속 늘어나는 이런 구조적인 성장 기회를 발판 삼아서 지금 턴어라운드를 시도하고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그 사이버 전쟁이나 정보전 같이 아주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틈새 시장 있잖아요. 거기서의 강점을 바탕으로 최근에 눈에 보이는 성과들, 그러니까 매출 성장이라든가 수익성 개선 추세, 재무 건전성 강화 같은 것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은 아주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고위험 요인들도 잔뜩 안고 있다는 점, 이걸 절대 잊으면 안 되겠죠. 맞습니다. 소수 고객 의존도라는 아주 근본적인 리스크, 그리고 아직 증명되지 않은 지속 가능한 흑자 전환 능력, 마지막으로 거대 기업들과의 아주 치열한 경쟁 환경, 이 세 가지가 캐스텔럼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핵심 위험 요인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캐스텔럼은 전형적인 고위험, 고수익,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투자 대상의 특성을 보여주고 있어요. 일부 애널리스트들이 제시하는 목표 주가를 보면 평균 1.85달러 이상이니까 현재 주가보다는 상당히 올라갈 잠재력이 있다고 보는 건데요. 네, 상승 여력이 꽤 커 보이긴 하죠. 네. 하지만 그 잠재력이 진짜 현실이 되려면 아까 말한 그 위험 요인들을 잘 극복하고 이 턴어라운드 스토리를 계속 성공적으로 이어가야만 하는 거죠. 그렇다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떤 점에 좀 주목하면서 이 회사를 지켜봐야 할까요? 일단 앞으로 발표될 분기 실적에서 매출 성장세랑 수익성 개선 추세가 계속 이어지는지, 특히 안정적인 흑자 전환에 성공하는지 이게 제일 중요하고요. 또 새로운 계약을 따냈는지, 특히 고객 기반을 좀 다양하게 만들 수 있는 새로운 계약 소식이 있는지 예의주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좀 더 크게 봐서는 미국 정부의 국방 예산이나 IT 관련 예산 정책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 방향을 꾸준히 모니터링하는 게 필수적이에요. 결국 섣불리 판단하기보다는 계속 지켜보면서 분석하는 게 필요한 시점이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서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보실 만한 질문을 하나 던져보고 싶어요. 오, 어떤 질문인가요? 지금 시대가 사이버 보안하고 전쟁의 경계가 막 허물어지고 AI 기술이 핵심 변수로 떠오르는 그런 시대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대한 변화 속에서 캐스텔럼은 자기가 가진 그 국방 분야의 틈새 전문성이랑 또 최근에 맺은 AI나 사이버 보안 파트너십을 어떻게 잘 섞어서 활용해야 할까요? 그냥 지금처럼 작은 경쟁자로 남는 게 아니라 저기 로키드 마틴이나 노스롭 그루먼 같은 공룡 기업들 사이에서도 앞으로 다가올 차세대 정부 사이버 보안 수요에서 자기만의 확실한 영역을 만들려면 캐스텔럼만의 차별화된 전략은 과연 무엇이 될 수 있을지 한번 고민해 보시면 이 기업을 이해하는 데 더 깊은 통찰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단순 참고할 정보나 분석을 제공할 뿐 특정 종목이나 섹터에 대해 매수나 매도를 절대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